예, 방금 소개받은 안승택입니다. 저는 역사인류학, 한국민속학, 그리고 환경 및 경제인류학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는 현대 구술사 분야의 자료들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 자료집에 있는 발표문을 빠른 속도로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대구 섬유산업의 흥망성쇠에 관한 탐색적 연구, 특히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향후 본격적인 구술사 연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의 관점과 과제를 정식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경북대학교 인문학수론 역사문화 아카이브 연구센터에서 수행한 대구 섬유산업의 흥망성쇠와 섬유도시 대구의 정체성 연구조사 사업, 을 수행하며 수집한 구술자 8인에 대한 면담 9건의 조사 결과입니다. 구술 체력 조사와 문서, 아까 박혜진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던 문헌 수집 조사로 병행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구술 체력 조사에 해당하는 분량이 한 A4 용지로 한 190매, 200자 보고지 기준으로 한 1350매 정도 분량이 되었습니다. 연구조사 사업팀은 연구 책임자 외에 공동연구원인 발표자 그리고 2인의 연구보조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면담 조사 작업 전체에 참여하셨지만 공동연구원인 저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는 면담 내용을 전사한 녹취록만을 발표문 작성에 대한 자료로 참고했습니다. 면담 조사를 수행한 구술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창식 전 동양염직 상무이사님, 김태호 전 사마직무대장님, 이석기 현 호신섬유 대표님고 현 대구경북 섬유직물공업 협동조 이사장님, 서준 현 준섬유 대표님, 민웅기 현 대경택 대표님, 김주란 현 대덕주단 대표님, 염석권 전 대림연사 대표님, 고노철 현 CJ텍스 대표님. 현재 이 글에서 구술 면담 자료를 다루는 방식은 면담의 기록을 1차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에 그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본격적인 구술사 연구로 전개되려면 구술 내용들 사이의 교차 검토는 물론 문헌 대조 등을 통해서 현재보다 훨씬 정교한 사료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술사 연구는 역사 사실로서의 구술 증언 수집 분석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구술 증언 과정에서 사용되는 내러티브 장치라든가 기억과 구술 중에 오류가 개입하고 왜곡이 발생하는 메커니즘 등 기억 장치로서의 구술 증언 수집 분석을 향해서도 열리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산업 경제로서의 대구 경북 섬유산업 연구만이 아니라 산업 문화로서 대구 경북 섬유산업 연구를 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현재 미약한 수준에서나마 제시 가능한 그 연구 방향에 대한 재연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분야에서 발표자의 경험이 일치하는 만큼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좋은 재원과 질정을 얻어갔으면 합니다. 섬유산업 흥망성쇠의 구술 면담 내용에 대한 검토 부분입니다. 추창식 전 동해명지 상무이사님은 1952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나셨고 64년 진주중학교, 67년 동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한양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74년 졸업하셨습니다. 섬유산업에서의 경력은 대학 졸업 직후 동양명지 주식회사에 입사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던 85년 상무이사로 퇴직하실 때까지 동해남직에 종사했습니다. 동해남직 퇴사 후에는 다른 업종에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그 백조 부인 추인호 대표는 1915년 오타입니다. 15년 대구에 동해암직소를 설립하여 대구의 섬유산업을 처음 일으킨 인물이며 조부인 추경호 대표는 이를 이어받아 진주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추창식 대표는 당시 진주가 대구, 서울, 부산보다 컸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추경호 대표가 진주의 실크산업을 일으킨 것이라고 평하기도 하셨습니다. 추창식 대표의 부친은 소위 말하는 진주뉴똥 을 국내에서 처음 만든 인물로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추창식 대표의 구술 내용은 애초 수집을 의도하였던 대구의 동해염직소에 관한 정보는 많지 않고 주로 진주 동해염직의 사용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동해염직은 그의 조부의 때부터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등 각 대통령 시절 대통령 표창을 잇따라 수상하였을 정도로 대표적인 섬유기업인 만큼 소녀산업 전반의 발전 과정과 각 단계마다의 특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그 초기 단계에서 미국에서 수입한 온 자동화 기계들이 한국의 공장에서 가동하기에 너무 민감해서 자동화 부품들을 떼고 운영해야 했다든가 수입한 기계를 돌리는 기계화 공장과 함께 구식 족탑기를 돌리는 소위 새마을 공장을 정책적 배경에 의해서 병행해서 운영하던 사정이라든가 염직을 따로 맡길 만한 곳이 존재하지 않아서 재직을 하면서
염직을 경하기도 했고 또 당시만 해도 실크 염색을 살면서 대나무에 걸리는 말리는 식의 재배식 방식에 의존하고 있던 점 등에 관한 정보가 모두 흥미롭습니다. 모두가 섬유산업의 초기적 상태에 관한 증언인 것으로 유익한데요. 주식회사 사마의 김태호 회장은 1947 회장님은 1947년 경상북도 달성군 월계면 도원리에서 태어나 현재 보훈병원과 월광수변공원이 있는 안쪽에 있는 수박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집안 어른들 말씀에 따라서 동산동의 실가게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 섬유업계에 종사하게 된 계기셨는데요. 이후 서울의 동대문 시장을 다니면서 시리 중개업을 하셨고 이때 현재 대구 경북 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이 끌고 있는 이세혁 이사장님과도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다. 이후 섬유중개업을 통해 번 돈과 기계공업 육성자금을 받아 직기 40대를 도입하여 폴리에스터와 나일론을 생산하는 공장을 차리면서 섬유제조업분야에 들어서시게 되었는데요. 그 후 사업이 잘 풀리면서 대구 지역에서 5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서울에도 사무실을 내어서 영업하셨습니다. 그 공장은 예전부터 정치인들이 시찰해서 단골 방문지 역할을 하였고 1990년대 초반에는 중국에도 진출하셨는데요. 83년에 수출 1,000만 불 타고 받았고 95년에 1억 불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주지하듯이 대구의 섬유산업이 쇠퇴하던 시기에 정책 사업으로 밀러너 프로젝트가 실행되었는데요. 이때 그 회사는 지센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해서 백화점에 입점할 정도로 성장하였고 2000년대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중국 공장을 철수하고 사업의 철수마저 생각하게 되었고 아드님도 섬유 사업을 이어가려 하지 않으셔서 공장을 처분하고 현재는 임대업을 하고 계십니다. 구술 면담 중에 그는 특히 섬유산업 종사 기간 동안 동국무역 배국기 회장님의 역할이 컸던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계셨었는데요. 공단 조성이나 물류창고의 설치나 국가 지원 요청에 앞장서거나 섬유 비수기 대응책으로 협동화 사업을 창안하여 원사업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각 업체의 협력을 추진하는 등 전체 섬유산 업계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 점 등이 섬유업계 발전에 큰 기여가 되었다는 설명이셨습니다. 김태호 회장님은 올해 85세로 초기 섬유업계 개척자들이 대부분 고인이 된 상태에서 아직 활동하는 몇 안 되는 업계에서 한 증인이시기도 한데요. 83년, 95년 그리고 수상, 그리고 2000년에 밀러너 프로젝트 참여 등 그의 이력은 대구의 섬유산업 흥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 회장님은 월급을 칼같이 주고 직원 결혼식에 냉장고를 사주고 기숙사에 학교를 지원하는 등 업계 종사 기간에 관철한 자신의 경영 철학을 면담에 설명하셨고 특히 이직이 없이 장기 근속자가 많은 것을 스스로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칠성시장과 여성시장에서 예전에 직원과 부인이 마주쳤던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당시 흐뭇했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구술사 작업의 장점을 반영하는 부분이면서 대구 섬유산업이 현재와 미래를 위해 자랑스럽게 물려줄 만한 살아있는 경영 지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미 업계를 떠난 지 꽤 되었지만 그의 전체 능력을 보면 중국 진출과 철수, 지센 사업 시도와 처분, 국내 공장의 설립과 매각 등에서 상당히 발빠른 판단으로 진출과 철수를 진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장이 잘 운영되어 많은 정치인 답사코스가 되었던 점에서는 그만큼 그의 업체가 대구에서 가지는 위상을 보여주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고 스스로도 그 점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편 섬유산업의 앞날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꿰고 있었다는 점에서 열기냐 바탕을 둔 지혜를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요. 현재 어려움을 타파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면 고급화의 전문화를 통해서 유럽,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만이 만만치 않은 후가주자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대구 경북 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의 이석기 사장님은 비교적 늦은 시기인 1993년에 주식회사 호신섬유를 창업하셨고 현재는 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을 이끌면서 섬유산업국제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십니다. 원래 성경합섬유 영업사업을 입사하셔서 섬유시장의 실리장사들을 상대로 하는 업무를 맡고 계셨는데요. 83년에 성경합섬을 퇴사한 직후에는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재직업체를 일으켜서 수출해보라는 사마 김태호 회장님의 권유를 받고 동향을 확인하러 가셨던 1992년 말 오사카 섬유산업 방문을 방문한 끝에 그곳에서 최신 장비들을 보고서 공장 설립을 결심하셨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석기 이사님의 구설 내용의 이석기 이사님은 구설 내용의 상당 부분을 업계의 현 상황에 대한 설명에 할애하셨는데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섬유산업을 좁은 시각에서 작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상북도에서 2%밖에 되지 않는 섬유라든가 큰 실적이 빨리 나오지 않는 섬유산업이라는 등으로 어떤 그 비방으로 외면을 하면서 포항기차로 대표되는 국가기관 산업에 비해 매출액이 적으니 파급력이 없다고 보는 시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셨고요. 섬유산업은 현재 대구에서 약 20% 이상의 산업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고 섬유부터 재직, 염색, 패션 그리고 각종의 산업용 섬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적 연관관계 속에 있는 소위 뿌리산업임에도 그저 숫자의 규모만을 보는 중앙 및 지방 정부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중국에 따라잡히던 시기에 발생한 기계작품 및 산업기술의 유출 이후 추격해오는 타국업체를 뿌리치기 위한 대형 메이커와 연구소의 연구개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1990년대 개방화 시기에 중국은 많은 장비들을 한국에서 수입해갔으며 이와 함께 기술도 함께 팔려나가는 소태가 초래되었죠. 이로 인해서 기계업체들은 돈을 벌었지만 반면에 섬유업체들은 쫓아오는 중국 업체들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이제는 한국의 원사 메이커가 별로 남아있지 않은데 그 남아있는 업체들 전체를 합쳐도 중국의 대형업체 하나에조차 뒤지는 규모로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업체들도 신규 개발을 꺼리고 하나둘씩 개발한 들 곧이어 쫓아오는 해외 업체들이 더욱 기피하게 되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래도 개발에 매진해야 한다는 점, 잠재 건축사와 같은 첨단 제품들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산지하는 연구소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석기 사장님 자신의 회사고 매출이 성장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연구소를 세워서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였고 그 덕에 500, 700만 부 수출 타업을 넘어서 이제는 1000만 부 수출 타업을 목표로 달려가는 수준이 이르렀다는 점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신뢰로 거론하시기도 했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할 때 이석기 사장님은 대구 섬유박물관이 아닌 한국섬유박물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대구의 산업은 한국의 어디에도 없는 박물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언급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뷰 시간 내내 이 사장님은 상당히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일관했으며 업체와 종사자의 새로운 도전을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중앙정부와 대구 경북 지방정부의 행보를 안타까워하시기도 했습니다. 국가는 밀러너 프로젝트 이후에 이렇다 할 지원이 없는 상황이며 경상북도에는 섬유 관련 담당 부서가 없고 대구에는 팀이 있으나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이죠. 이석기 이사장님 지적대로 그들은 아직 매출 숫자로만 산업 생태계를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이사장님은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업체에 대한 지원의 결실을 맺고 있는 일본 고베의 염색단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과연 누가 대구로 돌아올 것인지를 걱정하고 계셨고 모두 서울로만 가지 않을까 하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양말 제조업체인 준섬유의 서준 대표는 1955년생으로 전라북도 진안에서 이남인의 중 막내를 태어났는데요. 부친은 원래 경남 함양이 고향이신데 생계를 위해 이동하느라 큰 누나는 안이, 형과 작은 누나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서준 씨 대표님 자신도 9세부터는 부산에서 거주하였고 부산에서 첫 직장에 취업한 것이 15세, 대구로 이주한 것이 29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규모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도 시내에서 양말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그 회사에는 대형업체가 아닌 소규모 업체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서 대표님의 부술 중 특이할 만한 점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르면 양말 제조업은 원래 평양이 본거지인데 월남한 북한 사람들에 의해서 부산에서 양말 제조업이 시작되었고 그 중심이 부산의 남천농동지였습니다. 서준 대표님께서 처음 섬유산업에 종사하게 되었을 때 첫 직장은 양말 공장이 아니었고 대표님은 양말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시 부산에서는 양말 산업이 정체 조짐을 보이면서 양말 업체들이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표님 역시 지인의 소개로 84년 대구로 이주하여 3공단에 있던 복조섬유 공장에 취직하셨는데요. 그 대표님께서 소년과 청년 시절 부산에서 공장 노동자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던 당시 작업장 내부 그리고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정보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특히 대구로 이주하여서 객지에 정착하고 기술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는 매우 소중한 자료입니다. 특히 당시 섬유산업의 기술적 상태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전반적인 생활상이라든가 작업장 문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시되는 점이 특이할 만하고요. 아주 대단한 기업의 소유자이시기도 하고 동시에 매우 능통한 구술자이시기도 하기에 이분의 구술 기업은 대구 섬유산업의 생생한 역사로서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기술자가 기존에 일하던 공장에서 독립하여 자신의 공장을 차리고 이어서 이전의 직장 및 그곳에서 확보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신의 영업망을 구축해가는 방식에 대한 구술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우리는 대구의 섬유산업 생태계 전체에 대한 보다 정리된 설명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주식회사 조양모범 및 대경택의 민웅기 대표님께서는 64년생으로 영남대 물리대학에서 심리학 전공으로 졸업을 하신 후에 부친이 경영하는 남영섬유공업사에 입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87년, 88년 노동자 대투신 당시 노동조합의 활동상의 회의를 느끼고 직장 폐쇄를 단행한 뒤 공장은 임대를 주고 미국으로 유학기로 오셨는데요. 이후 미국 롱아일랜드대에서 경영 석사과정을 마치고 귀국하셔서 92년 남영섬유공업사 대표, 94년 조양모범 대표의 이사에 취임하셨고 2017년 주식회사 대경택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 이르고 계십니다.
대표님께서는 지역사회와 서민산업계의 많은 공적 역할을 담당하셨고 많은 국가 헌화장을 받으셨고 또 장학활동에도 헌신적으로 임하셨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다이트연구원 이사장으로 또 재직하셨죠. 부친인 고 민병호 대표는 33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는 밀양에서, 고등학교는 부산에서 다니고 53학번으로 부산대학교 국과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졸업 후 학교 교사로 취직하였지만 6개월간 월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직무와 함께 회의를 느끼던 차 고향 중학교 친구의 주선으로 대구 서문시장에서 의류를 떼어서 전남과 서울 지역을 오가는 소매 행상으로 서민업계에 뛰어드셨습니다. 이후 1970년경 점포를 차리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었고 13년에는 임대로 공장을 마련하여 모직물 제조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곧이어 70년대 서울 서문시장 화재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됐지만 직물과 함께 취급하던 원사 분야에서 1980, 90년대에 크게 이익이 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전성기에 돌입하게 되었고요. 개인 사업뿐 아니라 지역사회 및 전체 서민산업 중흥에도 기여한 힘이 크시죠. 면담에서 민 대표님께서는 펜시안 영역과 코오의 영역 두 가지 방향이 대구 서민산업에 나아갈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어느 산업자본주의 국가든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거쳤던 경로를 따라 우리 서민산업도 발전의 결과이며 따라서 중간에 어정쩡한 것은 이제 조립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마주해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오랜 경험과 통찰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도 가치가 있겠고 특히 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겪은 생산한 경험담이 구술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서민산업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기록으로서 중요하게 살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또한 대표님께서 오늘 이르기까지 유동성 부족 등 경영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겪었던 생생한 경험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얻은 신용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은 대구 서민산업이 미래를 향해 변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새겨줘야 할 귀중한 자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시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그것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특히 요즘과 같이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 세상에서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경험담입니다. 그가 이에 관해 설명하면서 도래의 경험을 토대로 당장의 적자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에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그의 구술을 통해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대기업과 한국의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대하는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신 바는 업계뿐 아니라 발열 영역에 종사하는 이들 모두에 의해서 널리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덕주단 김주란 대표는 1946년 경북 경산, 지명이 약간 오래된 것 같습니다. 경산에서 출생하여 70년대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구 서문시장에서 맞춤 현복과 수입, 토목, 주단, 모시, 삼배, 명주 등을 도소매로 취급하는 업체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당시 원단 유통을 하는 업체들은 남편이 공장에서 임직을 하며 원단을 짜고 부인이 그것을 가져다가 파는 식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주란 대표의 경우 대구 비산동 등지에서 생산하는 원단을 가져다가 점차 대기업 대리점을 통하거나 서울 동대문 시장 에 가서 물건을 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 과정이 서울의 상권을 빼앗기는 과정이었다고 소개하셨습니다. 대구에 돈 있는 사람들이 재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반면 서울 사람들이 공장을 많이 짓게 되면서 상권을 서서히 뺏기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 설명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문시장에서도 사업 근거지를 아예 서울로 옮겨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럼에도 서문시장에 남거나 서울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김주란 대표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임대로 점포를 사업을 시작하였고 사업이 궤도를 직접 견을 짜는 직물 공장을 차리기 위해 공장 부지를 구입한 적도 있었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으셨다고 하고요. 현재 시점에서 돌아보면 당시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공장을 차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와 같은 궤적을 밟았던 분들이 이제는 대부분 세상을 떠난 분들이 되셨고 또 그와 좀 말을 아끼시는 분이 있어서 몇몇 명이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체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로 확인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공장과 상인을 이어주는 브로커들이 많았다는 점에 대한 그 설명도 역시 흥미롭습니다. 예전에는 포목점을 경영하는 여성들이 며느리나 딸에게 사업을 물려주는 이가 많았지만 현재는 전망이 불투명하게조차 끊어지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이 한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수요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문제들도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영석권 전 대리면사 대표는 1948년 경상북도 칠곡에서 태어나셨고 76년에 구미공단에 소재하는 연사 및 재직업체 동부물산에 입사함으로써 서민산업계에 저희 경력을 시작하셨습니다. 86년 대리면사를 창업하여 2017년까지 경영하셨고요. 그의 구술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연사업체에서 기사를 보조하는 노동자로 취직하여 기사로 성장하고 기사로 성취를 이루고 경력을 쌓아가면서 마침내 자신의 업체를 경영하는 대표로 입신하는 과정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그것이 한편으로 단지 기술적 숙련과 통달의 과정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 비기술적 영역에서의 업무 능력을 요구하는 과정이기도 했던 점. 다른 한편으로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는 일군의 조직된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움직이는 힘에 바탕을 두는 것인 점을 강조하는 점은 아주 중요하고 흥미롭습니다. 특히 이 움직이는 힘이 그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으로 노동자를 이동시키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인 점에 대한 설명은 기억하기 만한 것 같습니다. 그의 구술에서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점은 하나의 공장이 해체되면서 여러 공장으로 분화하거나 한 공장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기술자로 있던 상층 노동자나 중하급 관리자가 그 사업을 전체 혹은 일부씩 나눠 인수하여서 경영자로 변신하는 기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직 사례가 적어서 단언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대구의 섬유산업 생태계가 위기와 쇠퇴 속에서도 나름의 활력을 유지하며 생태계 자체를 유지해오는 원리로서 적용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는 한 경영자가 사업에서 은퇴를 하는 순간에도 그 자신은 결국 섬유산업이 현장에서 이탈하더라도 그의 경험, 인맥 등은 물론 물리적인 시설이나 장비들은 산업전선에서 이탈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살아남아 계속 활용되며 산업전선에서 활동하게 된다는 점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인 분석과 이론적 의무부여가 진행된다면 우리는 대구 경북 섬유산업의 생태계에 대하여 산업 문화의 차원에서 진전된 논의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텍스의 권호철 대표는 1962년 경북 칠곡에서 사람 인력주 막내를 출산하였는데요. 줄곧 칠곡에 성장하여서 80년 영광직물 중위부의 견습공으로 입사했습니다. 이후 몇 개 업체를 거치면서 정경공정의 기술자로서 경력을 쌓았으며 90년부터는 정경공정을 담당하는 개인 업체를 시작하였고 91년에는 연사업을 시작하고 98년에는 무역업을 시작하셨다가 2009년부터 다시 정경업을 중심으로 현 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CJ텍스에서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정경공정은 직물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기도 하고 요구되지 않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사와 재직 사이 공정회담입니다. 큰 공장의 경우 연사와 정경과 재직을 한 공장 안에서 모두 처리하지만 작은 공장들은 이 공정들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가 없고 게다가 이 공정을 모두 운영하는 것이 되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기에 CJ텍스처럼 정경공정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필요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그 공장이 해체되어 없어지면서 각 공정들이 새로 독립하여 생겨난 여러 공장으로 분해가 되어 흩어지고 큰 공장이 있던 각 공정의 직기가 여러 신규의 공장들로 흩어져 나가면서 각 세부 공정을 전문으로 하는 공장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권호철 대표 자신은 이 과정을 매우 담담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이 전체로서의 섬유산업 생태계가 심화하는 위기 속에서 생명력을 이어가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 메커니즘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분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서 권 대표의 설명 그리고 그 업체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고리가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점을 설명해주는 자리로서 권 대표의 설명을 유의해야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채산성이 떨어지고 산업으로서 출석할 수 있는 여건은 점차로 악화되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도 권 대표는 나름의 지론을 들려주고 계시고 그 자체가 흥미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략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구술들을 수집을 했는데요. 여기서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산업은 구술사 연구의 관점에서 다룬다고 할 때 필요한 인식으로서 첫째로 제기하고 싶은 것은 뿌리 산업으로서 대구 경북 섬유산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서 섬유직물공업 협동조합 이석기 사장님의 설명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의 뿌리 산업을 일부 유지하는 일은 단기에 실현되는 경제적 수익이나 다른 거대 산업의 규모에 비춘 상대적 크기의 차원 등으로 환원하여 이해될 수 없는 기반으로서의 산업적 가치에 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붕괴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미국이나 일본이 반도체 등과 관련해서 붕괴한 산업 기반을 복구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나 노력 그리고 일단 붕괴한 것들을 되살리려고 할 때 수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산출이 쉽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경제적 가치와 경쟁력이 없다고 하여 국내 산업 기반의 유지 육성을 포기하였다가 뒤늦게 문제가 된 국가적인 북새통이 벌어졌던 각종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나 요소 산업 등의 사례를 보아도 그 중요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 산업 환경이 국내 생산에 불리하고 산업의 해외 이전이나 수입 의존에 기우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더라도 소미업 생산 유통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산업과 일상의 현실인 한 그 국내 기반 자체를 초토화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 역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해외 공장과 수입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강화될수록 국내 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일은 해당 산업의 브랜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불가결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술사 연구 작업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이 뿌리 산업으로서 섬유 산업의 가치를 드러내는 향해서 조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시작할 점은 섬유산업 구술사 연구가 산업 경제로서의 가치에 대한 것인 만큼이나 산업 문화로서의 가치에 대한 것이며 대구 경북 섬유산업의 문화적 논리를 규명하는 작업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적 가치는 결국 경제학자들에 의해 계산 가능한 가치, 숫자로 하나하나 표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합니다. 삶의 기반을 지탱하는 가치로서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가치라고 말할 때 그것이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는 점 역시도 분명합니다. 섬유산업과 관련하여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곧 산업 문화로서의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 웹툰이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은 해당 분야 선진국가가 걸어온 경로를 따라잡으려는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활용이 가능한 한국적인 문화 코드를 찾아내고 그것을 꾸준히 가꾸고 키워온 덕에 얻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인의 감수성, 실천 감각, 생활력, 시대성황 등이 대구 그리고 한국 섬유산업의 발전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왔는지를 문화적 논리와 그 역사적 전개로서 정식화하려는 노력이 뿐입니다. 이는 대단히 특별한 것을 지금에서 새삼스럽게 만들어내는 일일 수가 없고 그 현장에서 활동해온 지금 구술사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활동해오신 분들의 생활, 생산, 유통, 소비의 경험, 즉 인류학적인 의미에서의 문화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이번 연구조사 사업을 통해서도 산업 문화로서 가치를 드러내는 구술 증언을 다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구가 밀라노가 될 수 없는 만큼 대구는 대구의 섬유산업 문화를 찾아야 합니다. 한국 영화의 일상생활 도구를 사용하는 잔혹성 코드라든가 한국 드라마의 섬세한 감정과 인물 묘사력, 한국 대중음악의 활발한 쌍방향 소통과 일사불란함, 한국 웹툰의 스마트폰 기반의 강력한 전달력 등이 수백 년 이어온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국인의 일상생활 문화 별도로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는 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로 섬유산업의 구술사 연구가 지향해야 할까는 섬유산업 생태계의 총체적인 학술적 복구와 이론적 명대 상출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의 생태계로서 섬유산업을 다루는 일은 무엇보다도 산업 전반을 둘러싼 환경과 기술의 변화를 중심에 놓고 생산의 단위 조직과 그 네트워크적 연결, 유통의 실천적 관행과 수익 창출 및 생존의 논리, 소비의 취향 변화와 생산 유통 과정에 대한 역규정 작용 등을 총체적 전체로서 다루는 일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새 것이 도입되어 옛 것이 소멸한다는 일방향적인 발전론에 근거한 산업 진화의 논리를 벗어나 구술 면담의 내용에서 확인됐듯이 옛 것이 분해되어 변신함으로써 완전히 새롭지는 않지만 종전에 없던 것이 만들어지거나 중소규모의 자본을 가졌든가 기술과 경력만을 가진 신규 생태계 진입자들이 생태적 적소를 발견해서 뿌리를 내려가는 생태적 과정으로 전체 산업의 경제와 문화를 이해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대구 경북의 섬유산업을 둘러싼 담론이 산업 쇠퇴와 경제적 가치 축소라는 일방적인 양쪽 논리를 벗어나서 산업 생태계를 이루는 다양한 경제 행위자가 함께 공생하며 공유하는 삶의 현장으로서 섬유산업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조명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에서의 구술 면담 체록은 크든 작든 섬유업체를 경영하고 있거나 과거 경영하셨던 경영자들을 중심으로 한 것에 모는 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는 노동자들이나 학업관리지 종사자, 섬유제품의 애호가라든가 취향 선도 집단 등 다양한 섬유산업 생태계 구성을 향한 것으로 경영자뿐 아니라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조사 사업에서도 상층 기술자나 관리자 등이 일부 노동자들을 집단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이 직장을 이동할 때 이들을 함께 데리고 이동하는 양상에 대한 구술들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10년대 봉제공장의 작업자문회가 연구해서 위계적 집단 관계 구성과 잦은 이직을 특징으로 하는 개공 혹은 도급문화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만 이런 양상은 봉제공장뿐 아니라 산업화 시기 한국의 공장문화 전반에서 독특한 특성을 이루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를 포함해서 노동자들의 작업장 문화에 대한 분석은 아직도 제대로 된 조명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고요. 섬유산업이 대구 경북 지역사회에서 막대한 역할을 차지했던 만큼 생산 영역에서 이러한 집단적인 작업장 문화라든가 문화는 물론 소비 영역에서의 집단적 역동성 영역을 찾는 작업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와 같은 섬유산업의 다양한 문화적 논리들을 발견하는 일을 통해서 대구 경북의 섬유산업이 지니는 개성적인 모습을 정식화해내는 일도 가능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안성택 교수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섬유산업이 대단히 노동직약적인 산업으로서 여기에 일하는 많은 노동자와 기업가에 대한 구술 연구가 거의 미흡한 상태에서 오늘 안성택 교수님의 발표는 앞으로
대구 서핑 산업에 관련된 구술산 연구의 관점과 과제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그러한 방향성을 제시한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5시 2분에 시작을 하셔서 아주 정확하게 잘 맞춰주셨습니다. 앞에